먼동이 트기 전 박금자 할머니의 작은 오두막에는 언제나 새벽을 깨우는 닭들의 힘찬 울음소리가 가득했다. 시골의 고요함 속에서 그 소리는 유일한 생동감이었고 할머니의 하루는 그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삐걱거리는 나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할머니는 묵묵히 낡은 한복을 걸쳤다. 허리춤에 매달린 작은 주머니에서는 동전 몇 개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할머니가 가진 전부나 다름없었다. 할머니의 집은 한적한 시골길 끝자락에 홀로 떨어져 있었다. 주변에는 논과 밭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이웃과의 교류는 드물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익숙한 듯 느리고 조용했다. 차가운 아궁이에 마른 장작 몇 개를 넣고 불을 지폈다. 탁, 탁 불꽃이 튀며 장작 타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그 소리는 할머니의 유일한 친구였다. 냄비에 물을 붓고 김치를 송송 썰어 넣었다. 맵지 않은 김치찌개는 할머니의 단조로운 식사를 책임지는 유일한 낙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몇십 년 동안 변함없이 푸르고 또 푸르렀다. 광활한 논밭 너머로 아침 해가 붉게 솟아오르고 있었다. 할머니는 무릎을 구부려 작은 밥상 앞에 앉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김치찌개 한 그릇과 보리밥 한 공기. 수저를 드는 할머니의 손은 가늘고 주름졌지만 흔들림 없었다. 식탁 위에는 늘 혼자 먹는 밥이 놓여 있었고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때때로 할머니는 젓가락을 든 채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과 함께 지나간 세월의 흔적들이 아득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남편도 유일한 아들도 모두 먼저 떠나보낸 후 할머니에게 남은 것은 오직 먼지 쌓인 시간과 그리움뿐이었다. 정우, 손자 정우만이 할머니와 세상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그는 할머니의 전부이자 살아갈 이유였다. 할머니는 그 작은 존재에게 모든 사랑과 희망을 걸고 살았다. 그러나 군에 입대한 손자의 빈자리는 할머니의 삶을 더욱 고요하고 쓸쓸하게 만들었다. 집안 곳곳에는 정우의 어릴 적 사진들이 놓여 있었고 할머니는 종종 그 사진들을 말없이 쓸어보곤 했다. 어느 맑게 갠 오후였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텃밭에서 싱싱한 상추를 다듬고 있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털은 엉망이고 다리를 절뚝거리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울고 있었다. 아마도 길을 잃은 듯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형편도 넉넉지 않은 터라 다른 생명을 돌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었다. 하지만 강아지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고통이 가득했다. 할머니는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강아지는 경계하는 듯 움츠러들었지만 할머니의 온화한 눈빛에 이내 꼬리를 살랑거렸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강아지의 다친 다리를 살폈다. 발목 부분에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할머니는 집으로 들어가 낡은 천 조각과 약통을 가져왔다. 정성스럽게 상처를 소독하고 깨끗한 천으로 칭칭 감아주었다. 능숙하고 섬세한 손놀림이었다. 강아지는 아픈 와중에도 할머니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얌전히 있었다. 아이고, 불쌍한 것. 얼마나 아팠을꼬. 할머니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서 차가운 보리밥에 김치찌개 남은 것을 조금 비벼 강아지에게 내주었다. 강아지는 허겁지겁 그 밥을 먹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저녁 식사가 될 뻔했던 얼마 안 되는 밥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내어주었던 것이다. 이 작은 행동은
할머니의 깊은 연민과 인정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강아지는 배를 채우고 나자 할머니의 발치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강아지를 내려다보았다. 이 작은 생명이 할머니의 적막한 삶에 잠시나마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강아지의 상처를 치료해 주던 중 할머니의 낡은 한복 소매가 살짝 걷혔다. 할머니의 왼쪽 손목 안쪽에는 옅지만 길고 깊은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마치 오래된 칼날에 베인 듯한 자국이었다. 할머니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감추려는 듯 얼른 소매를 다시 내렸다. 그 흉터는 마치 잊고 싶었던 과거의 흔적처럼 보였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자리에 들기 전 방 한구석에 있는 낡고 빛바랜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얇은 비단 천에 쌓인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여성이 군복을 단정하게 입고 서 있었다. 꼿꼿한 자세와 강렬한 눈빛은 지금의 할머니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사진 뒤편에는 박금자, 1968년 육군종합병원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체불명의 금속 휘장 하나가 함께 놓여 있었다. 낡았지만 여전히 빛을 잃지 않은 그 휘장은 마치 거대한 새가 날개를 펼친 듯한 형상이었다. 할머니는 사진 속 자신의 젊은 시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회한과 그리움,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들이 응축되어 있는 듯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사진과 휘장을 다시 비단천으로 싸서 상자에 넣고 상자를 이불 속에 깊숙이 감추었다. 그 상자는 할머니의 은밀한 과거이자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할머니의 또 다른 자아를 품고 있는 듯했다. 며칠 후 전구가 안정을 찾아 어느 정도 회복했을 때였다. 할머니는 낡은 전화기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수화기를 들었다 놓았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겨우 용기를 내어 군부대로 전화를 걸었다. 며칠 전 군병원에서 걸려온 전화가 자꾸만 귓게 맴돌았다. 전구가 훈련 중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은 할머니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수술을 해야 하고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에 할머니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할머니에게 정우는 세상의 전부였다. 유일하게 남은 피부티였다. 전화를 받은 당직 사병은 할머니의 억센 사투리에 처음에는 못 알아듣는 눈치였다. 할머니는 더듬거리며 정우의 이름을 대고 사고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사병은 잠시 기다리라며 전화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 이내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구 병장님 할머니 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면회를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정우 병장님은 저희 의무대에서 치료 중이며 자세한 것은 오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말에 실망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걱정과 함께 단호한 결심이 피어올랐다. 반드시 가야만 했다. 손자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데 할머니는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막상 군부대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할머니가 사는 시골 마을에서는 버스도 하루에 몇 대 다니지 않았고 기차역까지 가려면 꽤 오랜 시간 걸어야 했다. 무엇보다 돈이 문제였다. 푼돈을 모아 비상금으로 넣어둔 돈은 낡은 쌀통 바닥에 깔린 10,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다. 똑똑 할머니는 쌀통을 두드려 보았다. 속이 텅 비어 있었다. 남은 돈으로는 왕복 차비조차 되지 않을 터였다.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마당 한쪽에 놓인 닭장을 보았다. 몇 년간 할머니에게 매일 신선한 달걀을 안겨주었던 노란 털의 암탉 한 마리가 모이를 쪼고 있었다.
꼬꼬댁, 그 암탉은 할머니가 가장 아끼는 닭이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할머니는 닭장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암탉을 들어 올렸다. 암탉은 버둥거렸지만 할머니는 꽉 쥔 손을 놓지 않았다.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할머니는 아끼던 닭을 팔아 간신히 차비를 마련했다. 주머니에 들어온 몇 푼의 돈은 할머니에게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다. 닭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기차표를 끊고 버스를 갈아타며 꼬박 하루가 걸려 군부대 근처 터미널에 도착했다. 할머니는 낡은 송화방을 꽉 쥔 채 터미널에 내렸다. 낯선 도시의 풍경과 왁자지껄한 소음은 할머니에게 위압감을 주었다. 주변에는 젊은 군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깔끔한 군복과 늠름한 모습은 할머니의 낡은 옷차림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오직 손자 정우를 만난다는 일념 하나로 이 먼 길을 달려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손자에 대한 걱정과 함께 잊고 살았던 과거의 기억들이 희미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박금자 할머니는 낡은 송화방을 고쳐주고 터미널을 나섰다. 낯선 공기와 도시의 소음이 할머니를 압도했다. 젊은이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심한 시선들이 할머니의 작은 몸을 더욱 움츠러들게 했다. 한참을 헤매다 겨우 군부대 정문을 찾아냈을 때 할머니는 이미 지쳐 있었다. 철책 너머로 보이는 웅장한 군부대의 모습은 할머니에게 일종의 위압감을 주었다. 수십 년 전 남편과 아들을 차례로 이 군복에 묻어야 했던 아픈 기억들이 희미하게 되살아나는 듯했다. 군대는 할머니에게 젊은 시절의 꿈과 사랑을 앗아간 냉정하고 무정한 존재로 각인되어 있었다. 정문 초소에는 앳된 얼굴의 위병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할머니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누구신데 오셨습니까? 한 위병이 딱딱한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는 잔뜩 주눅이 들어 작은 목소리로 손자 정우를 면회 왔다고 말했다. 위병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할머니의 신분증을 요구했다. 할머니는 손이 떨리는지 한참을 뒤적여 낡은 지갑 속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넸다. 위병은 신분증을 기계에 넣고 확인한 후 정우 병장님은 지금 의무대에 계십니다. 면회실로 가시려면 저쪽 건물로 들어가셔서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말투는 사무적이었고 할머니에게 어떤 친절함도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위병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느릿느릿 발걸음을 옮겼다. 면회실은 생각보다 북적거렸다. 젊은 병사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곳곳에서 웃고 떠들고 있었다. 할머니는 빈 의자를 찾아 조용히 앉았다. 주변 사람들의 옷차림은 대부분 깔끔하고 세련되었다. 할머니의 낡고 바랜 한복은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 같았다. 특히 면회 온 가족들 중 몇몇은 값비싼 정장 차림이거나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할머니를 힐끗거리며 수군거리는 듯했다. 할머니는 그 시선들이 따가워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곁에 있던 군인이 할머니를 불렀다. 박금자 할머니 되십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제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장교 한 명이 서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빛나는 대위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바로 김민준 대위였다. 김 대위는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할머니의 낡은 옷차림, 특히 군부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일반 운동화 차림은 그의 눈에 매우 거슬리는 듯했다. 그는 할머니가 신고 온 군화도 안 신은 초라한 모습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의 눈빛은 할머니를 무시하는 듯했고 그의 입계는 경멸에 가까운 비웃음이 희미하게 번졌다. 면회 신청서는 작성하셨습니까? 김대위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는 아직 작성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군화도 안 신으시고 복장은 왜 그러십니까? 여기는 군부대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의 말에서는 할머니를 향한 명백한 무시와 경멸이 느껴졌다. 저기 손자 정구가 다쳤다고 해서 급하게 오느라. 할머니는 말끝을 흐렸다. 어르신, 아무리 급하셔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셔야죠. 저희 부대는 규율이 엄격합니다. 어서 가서 신청서 작성하시고 다음부턴 복장에도 신경 써주십시오. 김대위는 할머니의 말을 끊으며 냉정하게 말했다. 그는 할머니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겉모습만을 판단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할머니가 이 중요한 군사시설을 하찮게 여기는 무례한 사람이라고 단정짓는 듯했다. 할머니는 면회실 한편에 놓인 작은 테이블로 가서 펜을 들었다. 하지만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눈가가 흐려지고 손이 떨렸다. 손자에 대한 걱정과 김대위의 무시에 할머니의 심장이 아려왔다. 바로 그때였다. 면회실 안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다. 응급 환자 발생, 응급 환자 발생.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면회실 통로를 지나던 젊은 병사 한 명이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다. 주변의 병사들과 면회객들이 우왕좌왕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비켜, 이리 와서 좀 봐봐. 몇몇 군의관과 의무병들이 달려왔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병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의식을 잃었고 호흡도 가빠 보였다. 할머니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잊었다. 손자의 걱정도, 김대위의 무례함도, 오직 쓰러진 병사의 생명만이 할머니의 시야에 들어왔다. 할머니의 눈빛은 한순간에 날카롭고 이성적으로 변했다. 몸에 익은 듯한 움직임으로 할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쓰러진 병사에게 다가갔다. 주변 사람들이 할머니를 제지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저리 비켜, 이 아이 죽는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주변을 압도했다. 김대위는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황당하다는 듯 할머니를 막으려 했으나 할머니의 속도는 그보다 빨랐다. 할머니는 병사의 목덜미와 손목을 짚어 맥박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그의 얼굴을 살폈다. 열사병이다. 빨리 옷을 풀고 시원한 곳으로 옮겨라. 할머니는 정확하고 단호하게 지시했다. 군의관과 의무병들은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전문적인 지시에 당황했지만 병사의 위급한 상황에 일단 할머니의 말에 따랐다. 할머니는 이어서 병사의 경혈 특정 혈자리를 능숙하게 눌렀다. 그녀의 손가락은 정확하고 힘이 있었다. 마치 수십 년간 수없이 많은 환자를 돌봐온 전문가의 손길 같았다. 일반적인 시골 할머니에게서 나올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 동시에 할머니는 병사의 의복을 풀어헤치고 기도를 확보했다. 능숙한 심폐소생술 자세를 취하려는 듯 보였다.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병사는 그늘지고 시원한 곳으로 옮겨졌다. 할머니는 물수건을 가져와 그의 이마를 닦아주며 계속해서 경혈을 자극했다. 잠시 후 병사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희미하게 신음하며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다. 안도의 한숨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그 장면을 김민준 대위는 물론 옆에 서 있던 이진호 병장과 몇몇 다른 병사들이 똑똑히 지켜보았다. 김 대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할머니를 응시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시했던 초라한 할머니가 이처럼 전문적이고 침착하게 생명을 구해내는 모습에 경악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저 할머니는 대체 누구인가? 김대위는 즉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다급함이 섞여 있었다. 지금 면회실에 이상한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신원이 좀 수상합니다.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이름은 박금자입니다. 그는 할머니의 행동에 의심을 품고 몰래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와 함께 질투심이 어렸다. 자신이 제압하려던 시골 할머니가 오히려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것에 대한 불쾌감이 명백했다. 그는 이 할머니를 어떻게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붙여 자신의 체면을 세우려 할 터였다. 반면 이진호 병장은 할머니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정우와 같은 생활관을 쓰는 병사였고 정우의 할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면 제가 정우 병장님 계신 곳까지 안내해 드릴까요? 이진호 병장은 김대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머니에게 정중하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함께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진호 병장은 할머니의 짐을 들어주며 앞장섰다. 그에게 할머니는 더 이상 초라한 시골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할머니의 숨겨진 능력에 대한 궁금증을 품기 시작했고 할머니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이진호 병장의 안내를 받으며 의무대로 향하는 길은 할머니에게 한결 편안하게 느껴졌다. 이 병장은 젊은 김대위와는 달리 할머니의 초라한 행사에게도 불구하고 예의를 갖추고 있었다. 그는 할머니의 송화방을 들어주고 좁은 복도에서는 다른 병사들이 할머니를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길을 터주었다. 할머니는 이 병장의 세심한 배려에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느꼈다. 의무대에 도착하자 정우는 침대에 누워 힘없이 할머니를 맞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할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정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할머니는 정우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아이고, 내 새끼, 괜찮니? 얼마나 아팠을꼬.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는 정우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흐느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모든 외로움과 고통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정우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안도감을 느꼈다. 이진호 병장은 할머니와 정구가 대화할 수 있도록 잠시 자리를 비켜주었다. 그는 의무대 복도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의무대 책임자인 박소령이 급하게 이 병장에게 다가왔다. 이 병장, 방금 면회실에서 응급처치한 그 할머니, 누구신지 아나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 군의관들보다 더 침착하고 능숙하게 상황을 처리하지? 박소령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호기심이 가득했다. 이 병장은 솔직하게 정구 병장의 할머니라고 대답하며 자신도 할머니의 행동에 놀랐다고 덧붙였다. 박소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할머니의 비범한 재능에 강한 인상을 받은 듯했다. 한편 김민준 대위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할머니의 신상 정보를 조사하느라 분주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며 박금자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할머니가 보여준 놀라운 응급처치 능력은 그에게 강한 불쾌감을 안겨주었다. 자신의 권위가 한낱 시골 할머니에게 도전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할머니의 초라한 행색이
분명 위장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감히 나를 능멸하다니. 반드시 이 할머니의 정체를 밝혀내고야 말겠다. 그의 눈빛에는 질투와 복수심이 이글거렸다. 그는 할머니의 과거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며칠 후 정우는 회복 속도가 더뎌 일반 병원으로의 전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박소령은 할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할머니, 정구 병장님은 지금보다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의무대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할머니는 또다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울까지 가는 길은 더욱 멀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터였다. 그때 김민준 대위가 서류철을 들고 박소령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할머니를 흘끗 보더니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박소령님, 전원 조치는 저희 부대 규정상 보호자의 정확한 신원 확인과 충분한 재정 능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어르신은 군화도 안 신으신 분인데 과연 정우 병장님을 책임질 능력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김대위는 할머니를 비하하는 듯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그는 할머니가 재정 능력이 없어서 전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것이라고 대놓고 비난했다. 이는 할머니의 초라한 겉모습을 빌미삼아 그녀를 군부대에서 내쫓고 정우의 전원을 막으려는 의도였다. 김대위는 할머니의 응급처치 능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어떻게든 그녀를 수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했다. 박소령은 김대위의 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김대위의 말이 규정상 틀린 것은 아니었다. 그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죄송합니다만 전원 조치는 서류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보호자께서 정우 병장님을 책임질 능력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혹은 다른 보호자라도 계시는지요? 박소령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손자의 치료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말에 얼굴이 굳어졌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다시 한번 강렬하게 빛났다. 할머니는 김대위를 똑바로 응시했다. 내가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이 아이는 내 손자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질 자격이 충분하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김대위에게 차분하지만 명확한 어조로 말했다. 대위님, 열사병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는 천을 낮추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원한 곳으로 옮기는 것을 넘어 얼음 주머니를 겨드랑이, 서해부에 대주어 신부천을 빠르게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탈수를 막기 위해 전해질 음료를 소량씩 자주 마시게 해야 합니다. 의식을 잃었을 때는 기도를 확보하고 위내용물 흡인을 막기 위해 환자를 옆으로 눕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전문적인 의학 용어와 정확한 지식은 김대위는 물론 박소령까지도 놀라게 했다. 그녀의 설명은 방금 전 쓰러진 병사에게 김대위와 의무병들이 취했던 조치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상세했으며 군의관조차 놓칠 법한 디테일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몇 번 보고 들은 지식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몸에 배어 능숙하게 처리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전문성이었다. 김대위는 얼굴이 붉어졌다. 할머니의 말이 자신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대위님은 규정을 말씀하셨으니 저도 규정을 말씀드리죠. 할머니는 말을 이었다. 군 의료 시스템에는 응급전원 조치에 관한 긴급 상황 규정이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류 절차보다 환자의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가 군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깊을 경우
특정 서류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할머니의 말은 정확히 군 의료 규정집에 명시된 내용을 꿰뚫고 있었다. 김대위는 물론 옆에 있던 박소령마저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그저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군 시스템, 특히 의료 시스템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순간 이진호 병장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더욱 확신했다. 할머니가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할머니의 옆으로 다가와 작게 속삭였다. 할머니, 제가 아는 것들이 있다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병장은 할머니를 지지하고 싶었다. 김민준 대위는 할머니의 당당함과 정확한 지식에 분노했다. 자신이 무시해야 할 존재로 여겼던 할머니가 오히려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는 할머니를 더욱 강력하게 견제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어르신이 말씀하신 규정은 과거에나 통하던 것일 겁니다. 지금은 절차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병사 응급처치도 우연히 잘 된 것일 뿐입니다. 어르신이 전문가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김대위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할머니의 전문성을 깎아내리려 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함께 새로운 음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할머니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김민준 대위는 박금자 할머니의 예상치 못한 지식과 침착함에 당황했지만 그의 오만함은 쉽게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할머니를 향한 그의 적개심은 더욱 커졌다. 그는 할머니의 말이 그저 우연이거나 어디서 주워들은 지식일 뿐이라고 애써 자신을 설득했다. 어차피 시골 할머니가 뭘 알겠어.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다. 그는 할굽게 마음먹고 할머니를 궁지로 몰아넣을 계획을 세웠다. 그의 목표는 할머니가 정우의 전원 조치에 대한 책임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고 동시에 자신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정우의 병실에서 간밤에 잠시 눈을 붙인 후였다. 그때 김민준 대위가 서류철을 들고 병실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는 냉랭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르신 정우 병장님의 전원 조치 관련해서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박소령님과 제가 함께 참석할 예정이니 어르신께서도 오셔서 직접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10분 뒤에 회의실로 와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할머니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그는 할머니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지 않음으로써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려 했다. 할머니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김대위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적대감은 분명했다. 하지만 손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자리였다. 할머니는 정우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 마라. 내 새끼, 할미가 다 알아서 할 테니. 할머니는 정우에게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전야 같았다. 회의실은 부대본부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었다. 할머니는 이진호 병장의 도움 없이 혼자 그곳으로 향했다. 낡은 복도를 걷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회의실 문이 할머니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 문은 마치 거대한 심판의 문처럼 느껴졌다. 이곳은 어제 할머니가 김대위에게 무시당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할머니의 초라한 행색이 더욱 도드라져 보이는 상징적인 투기장이었다. 할머니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에는 이미 박성호 소령과 김민준 대위 그리고 몇몇 군의관과 행정장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할머니에게로 향했다. 김대위는 할머니를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박소령은 할머니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자,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준 대위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박금자 어르신께서는 정우 병장님의 유일한 보호자로서 이번 전원 조치에 대한 책임 능력을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부대 규정상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충분한 재정 능력과 의료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어르신께서 어제 보여주신 응급처치 능력은 놀라웠습니다만 그것이 어르신의 전반적인 능력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 대위는 할머니의 초라한 외모를 다시 한번 들먹이며 그녀의 능력을 의심했다. 그는 할머니가 재정적으로 무능력하며 어제 보여준 능력은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몰아붙였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김 대위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속으로는 격렬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어르신께서는 정우 병장님의 치료비와 장기적인 요양 비용을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혹시 다른 가족이나 후원자가 계신지요? 김 대위는 할머니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파고들었다. 그는 할머니의 경제적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그녀를 압박하려 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가진 것이 없었다. 오직 정구에 대한 사랑만이 그녀의 전부였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군 의료 규정에 대한 지식도 어디서 들으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군의관들도 잘 모르는 내용을 어르신께서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고 계신지, 혹시 과거에 군과 관련된 일을 하셨습니까? 김 대위는 비꼬는 듯한 어조로 할머니의 과거를 캐물었다. 그는 할머니의 전문성이 거짓임을 증명하려 했다. 그의 질문은 할머니의 숨겨진 과거를 들춰내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남편과 아들을 잃은 슬픔, 그리고 군대를 떠나야 했던 이유,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이진호 병장은 회의실 문 밖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그는 할머니를 돕고 싶었지만 회의실 안으로 들어갈 권한이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그는 할머니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알 수 없었다. 어르신, 시간이 없습니다. 정우 병장님의 전원 조치는 오늘 안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르신께서 책임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시면 저희는 규정대로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우 병장님은 지금의 의무대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의무대는 중증 환자를 위한 시설이 충분치 않습니다. 김 대위는 마지막으로 시간적 압박을 가했다. 그는 할머니에게 1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이 협박은 할머니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왔다. 손자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은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손자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함께 잊고 싶었던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 상황은 할머니에게 단순히 손자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걸린 싸움이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아무도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다. 이 싸움에서 그녀는 오직 자신만을 믿어야 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시선이 할머니에게로 집중되었다. 침묵은 길었고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손자 정우의 모습만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다시 한번 단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박금자 할머니는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손자의 위급한 상황과 김민준 대위의 무시가 그녀 안에 잠자고 있던 강인한 의지를 깨웠다.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다. 그녀의 등에서 꼿꼿한 기품이 흘러나왔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지만 그녀는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오직 손자 정우의 생명과 자신의 명예만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할머니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는 떨리던 손을 탁자 위에 단정히 올려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낮고 작았지만 이내 단단하고 분명한 울림을 담아 회의실을 채웠다. 대위님께서 저의 책임 능력을 물으셨으니 제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허리춤에 매단 낡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헝겊 조각을 꺼냈다. 헝겊을 펼치자 그 안에 쌓여있던 낡고 빛바랜 카드 한 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군번줄처럼 생긴 인식표였는데 일반적인 군번줄보다 훨씬 두껍고 묵직한 금속 재질이었다. 표면에는 희미하게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할머니는 그것을 김민준 대위가 앉은 탁자 위로 조용히 밀어 넣었다. 김 대위는 경멸하듯 그것을 흘끗 보더니 손가락으로 툭 건드렸다. 이게 대체 뭡니까? 구식 군번줄입니까? 이런 걸로 무엇을 증명하시겠다는 겁니까? 김 대위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다른 장교들 역시 궁금하다는 듯 그것을 응시했지만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잘 보십시오. 대위님, 이것은 단순한 군번줄이 아닙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의 시선은 김 대위를 꿰뚫는 듯했다. 이것은 제가 과거에 사용했던 군사 의료보안 시스템 접근 권한 카드이자 특정 직책의 고유 인식표입니다. 여기에 새겨진 문양과 번호는 당시 군 내에서도 극소수만이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탁자 위로 몸을 조금 숙이더니 탁자 모서리에 놓인 흰 종이와 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종이 위에 복잡한 도형과 알 수 없는 문자들을 빠르게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주름졌지만 움직임은 놀랍도록 정확하고 거침이 없었다. 군의관들이나 다른 장교들은 할머니가 그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암호 같은 문양들이었다. 이것은 당시 군 병원에서 사용되던 특정 암호 체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병사에게 사용했던 응급처치 기법은 할머니는 말을 잠시 멈추었다. 그녀의 눈빛은 멀리 과거의 시간 속을 응시하는 듯했다. 당시 제가 직접 개발하고 군 의료 표준으로 채택을 건의했던 전장 외상 응급처치 및 환자 이송 프로토콜의 일부입니다. 특히 열사병 환자의 혈류 재분배를 위한 경혈 자극법은 저의 고유한 방법론 중 하나였죠.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충격적이었다. 개발, 군 의료 표준 채택, 고유 방법론. 이 모든 단어들은 그녀가 단순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라 군 의료 시스템의 핵심에 있었던 인물임을 암시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김민준 대위의 얼굴은 서서히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물을 모욕한 셈이었다. 할머니는 펜을 내려놓고 다시 꼿꼿이 앉았다. 정우는 지금 단순한 타박상 환자가 아닙니다. 그의 엑스레이를 다시 정밀하게 분석하면
좌측 무릎 인대에 미세한 손상이 발견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응급처치로는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영구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대위님께서는 규정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진단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전문적이었다. 군의관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할머니의 말을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의 언어는 명확했고 그녀의 논리는 완벽했다. 김 대위는 할머니를 노려보았지만 더 이상 비웃음은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불안, 그리고 공포가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쾅 하고 열렸다. 동시에 멀리서부터 두두두두 하는 헬리콥터 엔진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문께는 이진호 병장이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그의 눈은 경외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소령님, 대위님 큰일 났습니다. 사령관님께서 오셨습니다. 헬리콥터 소리는 이제 귀청이 떨어질 듯 가까워졌다. 강력한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회의실의 공기마저 진동하는 듯했다. 군부대 연병장의 거대한 UH-60 블랙호크 헬리콥터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착륙하고 있었다. 헬리콥터가 뿜어내는 거대한 바람에 먼지가 휘날리고 나무십들이 흩날렸다. 그 압도적인 위용에 부대 안의 모든 병사들과 장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연병장을 응시했다. 헬리콥터의 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한 명의 장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어깨에는 빛나는 별 3개, 즉 중장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헬리콥터에서 내렸다. 그의 뒤를 따라 몇몇 고위 장교들이 뒤따랐다. 그 장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회의실이 있는 본부 건물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의 얼굴은 근엄했고 그의 눈빛은 강렬했다. 회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숨을 멎었다. 중장은 문을 열고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등장에 박소령과 모든 장교들은 일제히 벌떡 일어나 부동자세로 경례를 올렸다. 충성 우렁찬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중장은 그들을 흘끗 보더니 그의 시선은 곧바로 박금자 할머니에게로 향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중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중장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다. 엄숙했던 표정은 놀라움으로, 그리고 인애 깊은 존경심으로 바뀌었다. 그는 할머니에게로 다가섰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할머니와 중장에게로 집중되었다. 김민준 대위는 이미 땀으로 흥건한 얼굴로 굳어버린 채 서 있었다. 그의 심장은 발밑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중장은 할머니의 바로 앞에 섰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는 가장 엄숙하고 정중한 자세로 오른손을 들어 경례를 올렸다. 그의 목소리는 경건하고 또렷했다. 사령부 작전 사령관 박성훈 중장 사모님께 경례 오랜만이십니다. 부인 하띠 아바일 아앙. 그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멎었다. 김민준 대위는 물론 박소령 그리고 다른 모든 장교들과 군의관들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 그것도 중장이 직접 경례를 올리며 부르는 호칭. 그들의 눈앞에 있는 초라한 시골 할머니가 현역 중장의 사모님이라는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반전이었다. 그녀가 군화도 안 신은 모습으로 왔기에
더욱 극명한 충격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군의 심장부와 깊이 연결된 존경받아야 마땅한 존재였던 것이다. 김대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실수를 뒤늦게 깨달았다. 그의 세계는 산산조각났다. 박성훈 중장의 우렁찬 경례와 사모님께 경례라는 외침이 회의실 안에 메아리 치자 모든 이들은 충격과 경악 속에 얼어붙었다. 김민준 대위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모욕했던 초라한 시골 할머니가 다름 아닌 군서열 최상층부의 인물과 깊이 연관된, 그것도 현역 중장이 사모님이라 칭하며 경례를 올리는 존재라는 사실은 그의 모든 세계관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에게 군화는 계급과 권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것이었지만 박금자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존재였다. 박성훈 중장은 할머니에게 경례를 마친 후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부인, 이렇게 갑자기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강령하셨습니까?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오랜만에 만난 이에 대한 반가움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는 박 중장의 손을 마주 잡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박 장군, 오랜만이요. 그저 손자 녀석 면회 왔을 뿐인데 너무 요란하게 오셨구려. 할머니의 말투는 박 중장에게도 격에 없었다. 이는 할머니의 지위가 단순히 사모님을 넘어선 박 중장조차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깊은 관계가 있음을 시사했다. 박성호 소령은 물론 다른 장교들과 군의관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감히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모든 권위는 박금자 할머니에게로 향했고 김민준 대위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존재감을 잃었다. 박성훈 중장은 고개를 돌려 김민준 대위를 냉철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김민준 대위인가 자네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르신께 그런 무례한 언행을 했나? 그리고 이곳은 어디 감히 사령관의 부인께 군화 타령을 하는 곳인가? 박 중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김민준 대위는 다리가 풀리는 듯 무릎을 꿇을 뻔했다.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모르고 그저 규정대로 어르신의 신분이 불분명해서 그는 더듬거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그의 말은 박 중장의 날카로운 시선 아래 힘을 잃었다. 신분이 불분명하다고 박금자 부인은 이 나라군 의료 시스템의 기틀을 다지신 분이다. 자네 같은 애송이가 감히 누구를 평가한단 말인가. 박 중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뒤흔들었다. 지금 당장 김민준 대위의 모든 직무를 정지하고 자네의 모든 언행과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해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규정 준수는 좋다. 하지만 규정이 사람 위에 설 수는 없는 법이다. 박성호 소령은 즉시 사령관님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답하며 김대위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김민준 대위는 저항할 생각조차 못하고 박소령에게 끌려나가듯 회의실을 나섰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권위와 자존심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회의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박성훈 중장은 다시 할머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부인, 정구 병장님의 전원 조치는 저희가 책임지고 가장 좋은 병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인께서 직접 봐주실 수 있다면 저희로서는 영광입니다. 박 중장은 할머니의 의료 지식을 맹신하고 존경하는 듯 했다. 이진호 병장은 회의실 문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할머니의 진짜 정체에 경악했지만 동시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할머니가 김대위의 오만함을 단번에 제압하고 손자를 위한 최선의 길을 열어준 것에 대해 감격했다. 그는 조용히 회의실 안으로 들어와 할머니에게 다가섰다. 할머니, 아니,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사모님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감히 사모님께 죄송합니다. 이진호 병장은 허리를 깊이 숙여 사과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함께 감격이 서려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할머니에게 친절하게 대하려 했지만 그녀의 진짜 신분을 알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하는 듯 했다. 할머니는 이진호 병장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 병장, 괜찮네. 자네는 처음부터 나를 존중해 주었으니 고맙네.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이진호 병장은 눈물을 글썽였다. 제가 앞으로 정우를 더 신경 써서 돌보겠습니다. 사모님, 부디 걱정 마십시오. 그는 할머니에게 진심으로 충성을 맹세하듯 말했다. 정우는 곧바로 서울에 있는 최고의 군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다. 박성훈 중장이 직접 나서서 모든 절차를 진두지휘했다. 할머니는 전구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버스를 타거나 닭을 팔아 차비를 마련할 필요가 없었다. 특급 의전 차량이 그녀를 모셨고 군 최고 의료진이 정우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폈다. 병실에서 할머니는 박성훈 중장과 이진호 병장, 이제는 정식으로 진급한 부사관과 함께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다. 할머니는 담담하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나는 원래 이 군복을 입고 이 땅을 지키는 의료인의 삶을 살았소. 남편과 아들 둘 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지. 남편은 전쟁터에서, 아들은 대민 지원 중 사고로. 그들을 잃고 나서 나는 더 이상 군에 몸담을 수가 없었소. 내가 이 시스템에 기여한들 내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지.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살았소. 정우만이 내가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으니 그 아이만큼은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오직 손자를 위해 살아왔음을 보여주었다. 박 중장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부인께서 겪으신 아픔은 저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인께서 계셨기에 수많은 장병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여전히 저희 군에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박 중장은 할머니에게 군 의료 자문위원직을 제안했다. 공식적인 직책은 아니지만 할머니의 지식과 경험을 군 의료 시스템 개선에 활용하고 싶다는 간절한 요청이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다시 군과 엮이고 싶지 않았지만 손자 정구가 군인이 된 이상 그를 포함한 모든 젊은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나서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할머니는 제안을 수락했다. 그녀에게 이것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고 남편과 아들이 지키려 했던 가치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어가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손자와 함께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찾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 박금자 할머니는 더 이상 시골의 작은 오두막에 홀로 머무는 쓸쓸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소박함을 잃지 않았지만
그녀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고 의미 있는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손자 정우는 할머니의 바람대로 완전히 회복하여 다시 군으로 복귀했다. 할머니의 헌신과 박성훈 중장의 지원 덕분에 정우는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이제는 어엿한 소위로 임관하여 할머니의 자랑스러운 뒤를 잇는 장교가 되었다. 그는 할머니에게서 받은 용기와 지혜를 바탕으로 군 생활에 더욱 매진했다. 박금자 할머니는 군 의료 자문위원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녀는 주2 3회군 병원과 사령부를 오가며 자신의 오랜 경험과 탁월한 통찰력을 젊은 군의관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했다. 그녀의 강의는 이론적 지식뿐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의 응급상황 대처법,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따뜻한 인간미가 담겨 있어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할머니는 강단에서 직접 응급처치 시범을 보이기도 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으며 그녀의 눈빛은 한결같이 강렬했다. 많은 군의관들이 할머니를 우리 시대의 스승이라 부르며 존경했다. 할머니는 단순히 자문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박성훈 중장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참전용사 심리지원센터 설립을 주도했다. 할머니는 전쟁의 상흔과 군 생활의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장병들과 전역자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에 앞장섰다. 몸의 상처는 치료되지만 마음의 상처는 평생을 갑니다. 그들의 영혼까지 보듬어주는 것이 진정한 의료인의 역할입니다. 할머니의 지론이었다. 센터는 할머니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성공적으로 문을 열었고, 수많은 참전 용사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안겨주었다. 어느 맑게 갠 가을날, 박금자 할머니는 전국, 그리고 이제는 상사로 진급한 이진호와 함께 참전 용사 심리지원센터의 개소식에 참석했다. 할머니는 단정하고 고상한 한복 차림으로 단상에 섰다. 그녀의 옆에는 늠름한 군복을 입은 손자 정우 소위가 서 있었고, 그 뒤에는 이진호 상사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많은 전역 장병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군 관계자들이 개소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할머니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많은 길을 돌아왔습니다. 저의 젊은 시절은 전쟁의 포화 속에 있었고 사랑하는 이들을 군에 바쳤습니다. 한때는 군을 떠나 모든 것을 잊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자 전구가 군인이 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땅과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저의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희망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곳에서 모두가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머니의 연설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인생의 굴곡과 깊은 연륜, 그리고 타인에 대한 한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할머니는 정우와 함께 센터의 리본을 잘랐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과 평온이 가득했다. 개소식을 마치고 할머니는 정구 그리고 이진호와 함께 센터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할머니가 직접 심고 가꾼 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할머니의 발치에는 예전 그 강아지, 이제는 덩치가 커다란 노견이 되어 할머니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가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부렸다. 할머니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다. 정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머니 덕분에 많은 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진호 상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위대하십니다. 사모님,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에는 하얀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저 멀리 군부대 상공에서는 헬리콥터 한 대가 두두두두두 소리를 내며 유유히 날아가고 있었다. 예전에는 공포와 비극의 상징이었던 헬리콥터 소리가 이제는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희망의 소리로 들렸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신선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고통의 그림자가 없었다. 오직 잔잔한 평화와 이뤄낸 삶에 대한 충만한 만족감만이 가득했다. 할머니는 자신의 두 번째 봄을 활짝 피워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겨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군의 역사 속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녀는 평범한 시골 할머니의 모습으로 시작하여 모든 편견을 깨부수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찬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숨겨진 영웅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바꾸고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을 박금자 할머니의 삶을 통해 알 수 있었죠. 할머니의 용기와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생각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